안녕하십니까. 기반생명 분야별 지원 체계 온라인 공청회 사회를 맡게 된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피오 한동성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20년부터 분야별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 체계는 각 학문 분야의 특성과 연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자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6개월간 연구자 설문조사와 다양한 회의를 통해 도출된 기반생명 분야 지원 방향에 대해 연구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여서 2022년 지원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연구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 김희수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과기부 기초연구진흥과 김보열 과장님으로부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 조성민 팀장으로부터 기반생명 분야별 지원체계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에 질의해 주셨던 내용과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올라온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진행 시간은 대략 5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 김희수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장 김희수입니다. 오늘 기반생명 분야별 지원체계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는 연구자 여러분 덕분에 좀 더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기초연구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연구자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내년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여 기초연구 사업 예산이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다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연구사업은 연구자 성장 단계별 역량을 고려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월성 중심의 우수 연구에서는 신진, 중견, 리드로 사업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애 기본 연구에서는 기본 연구와 생애 첫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연구를 통해 우수 연구 집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별 지원 체계에서는 분야별로 필요한 적정 연구비와 지원 행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고자 작년 수학 분야를 필두로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체계를 적용하기 시작하여 내년에는 기초연구사업 전 분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중에서도 기반생명 분야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고 연구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난 6개월간 책임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전문위원들 그리고 학회 관계자들과 함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반생명 분야에 대한 가장 적합한 지원 행태를 고민해왔고 오늘 그 결과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지원 계획은 아직 완성된 계획은 아닙니다. 기변 생명 연구자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끝나더라도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경우 사전에 안내해드린 이메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는 연구자 여러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연구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한국연구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을 해주신 김희수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진흥과 김보열 과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열 과장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야별 지원 체계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사전에 녹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진흥과장 김보열입니다. 먼저 콘텐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학문 분야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추진 경과 및 세부 추진 내용,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추진체계 지원 방안은 기초연구 자율성 강화 및 연구장 중심 지원 확대의 배경 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사업 예산이 17년 대비 22년까지 2배 확대가 추진 중이고 현재 22년 국회에 예산 심의 과정을 남겨놓고 있지만 거의 2.52조 원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과, 평가, 관리 등에 대 있어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차 기초연구 종합계획의 추진 과제로서 분야별 지원체계의 전환이 명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초연구비 증가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를 검토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각 학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과제 지원, 성과 창출을 위해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로 전환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에 따른 효율적 예산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초연구 사업 예산 확대로 신청, 선정 과제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 규모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문 분야별 연구 수요, 연구비 규모, 연구 환경, 대형 장비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 방식 편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연구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발전 지원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중장기 지원 방향 제시를 위해서 분야별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계의 예산, 의견, 분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사업 조정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는 세부 사업의 규모, 단가, 기간 등에 대한 조정, 후속 연구 지원 여부, 검토, 사업 운영 개편 등을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 과학 로드맵을 반영한 연구 주제에 대한 지정 공모 추진, 연구 환경 변화를 반영한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도출을 적극 장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학 로드맵 마련입니다. 분야별 장기적 연구 비전 제시, 연구 동향,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과제를 도출하여 각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과학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이미 수학 분야에서는 이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표 학회, 공청회, 연구자들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연구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 및 세부 추진 내용입니다.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전환은 수학 분야에 대한 기획 연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2020년 수학 분야에 대해서 시범 적용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학 분야에 있어서는 소액과 장기 연구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요. 소규모 집단 연구를 포함해서 이에 따라서 지원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등 신규 과제 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21년에는 6개 분야에 대해서 확대 적용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6개 분야는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초 분자생명, 의학 분야로서 약 7,683억 원 전체 기초연구 예산의 44%에 해당됩니다. 분야별 특성에 대한 반영을 예시한 걸로서는 물리 분야에 있어서는 장비 등을 통해서 초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예산의 규모를 달리하였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대형 과제를 경련으로 선정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생명 분야 같은 경우는 평균 연구비가 타 연구 분야에 대해서 높다는 것을 반영해 중견2의 신규 과제를 확대하고,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기초의사대학원생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2년에는 전 분야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총 10개 분야로 운영할 예상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로서 전 분야 적용을 위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 전 분야 적용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21년 7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어서 21년 시행 분야 연구 현장 의견 청취 및 포트폴리오 수정 보완을 거쳐 시기상으로는 약 8월에서 9월 사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년 최종적으로는 추진 현황 중간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21년에 분야별 지원 체계 추진 현황 중간 점검 및 22년 전 분야 적용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기초 연구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되는 협의회나 의사결정 체계에 보고하는 것을 저희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부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추진체계 지원 방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체제 TF 조성민 팀장으로부터 기반생명 분야별 지원 체계의 지원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연구재단 분야별 지원 TF 팀장을 맡고 있는 조성민입니다. 오늘 기반생명 분야의 분야별 지원 체계 지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우선 기반생명 분야의 분야별 지원 체계를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과와 앞으로의 지원 방향, 그리고 22년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경과입니다. 21년 1월에는 기반생명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중기지원 포트폴리오의 초안을 작성하고 자문위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검토를 거친 결과 초안을 완성하게 되고, 오늘 그 결과를 연구자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조사는 최근 5년간 기초연구사업을 수행 또는 선정했던 기반생명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총 대상자 수는 3,000명 정도였고, 그중 998명의 연구자들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우선 기초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 방향에 대해 설문을 했습니다. 개인 연구를 확대할 것인지 집단 연구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개인 연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52%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연구 내부에서 우수 연구를 확대할지 일반 연구를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일반 연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46%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개인 연구의 세부 사업별 적정 연구비 규모를
문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기본 연구에 한해서는 연구비를 증액하지 않는 의견이 거의 70%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집단 연구에 대한 적정 연구비 규모는 대부분 현행 유지를 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그 중견 유형 통합 및 포트폴리오 모델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우선 현행 중견 연구는 유형이 1-1, 1-2, 유형 2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 유형 1-1과 1-2를 통합하여 그 유형원으로 운영하자는 것에 대해서 61%의 연구자가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유형을 4가지로 구분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 지원형이 47.9%로 좀 기본 연구를 확대하는 것을 많은 연구자들이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주요 의견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기본 연구나 소규모 과제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비전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 또 그리고 이제 정년 교수를 위한 정리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제 자문위원회와 함께 계속 논의를 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생명과학단장님과 이제 기반생명 분야 책임 전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제 자문위원회에서는 기반생명 분야 설문조사 결과와 지원 통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초안을 도출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수정을 해 왔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수립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은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 중 개인 연구와 집단 연구 대부분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다만 RLIC나 CRC처럼 특정 분야에 소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좀 융합적인 성격에 있는 사업들 그리고 최초 혁신 실험실처럼 그 과제가 선정된 이후에 추가적인 지원이 되는 이런 그 사업들은 분야별 지원 체계에 적용하기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을 대상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수립 전제입니다. 우선 일산배부는 최근 3년간 그 기반 생명 분야에 투입된 연구비의 비중과 그 연구 인력의 증감, 즉 연구 인력 수요의 변화를 고려해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사항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수립할 때 이와 같은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기반 생명 분야 포트폴리오 수립 결과입니다. 우선 지원 방안 개선안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있었지만 기본 연구에 대한 좀 확대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5천만 원 수준의 연구비를 내년에는 6천만 원, 2023년에는 7천만 원 수준까지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리더 연구의 연구비를 현행 8억에서 5억으로 좀 조정을 해서 이 차액을 가지고 좀 더 소규모 과제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아까 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았던 대로 중견연구 유형 1을 통합하여 L-1과 L-1을 통합 유형 1로 그 운영하고 유형 1의 단가는 최고 1.5억 원, 유형 2는 최고 3억 원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체계는 지금 현재 그 분야별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와 분자생명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그 유형입니다. 또 그 전 사업에서 후속 연구 지원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후속 지원 폐지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자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사실상 그 사업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후속 연구는 신규 과제와 같은 예산을 사용합니다. 즉 예산을 그 후속 과제를 하나씩 늘릴 때마다 신규 과제는 하나씩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에 대한 좀 불공정성에 대한 그 논의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이 후속 연구 폐지는 그 이 기반생명 분야별 지원 체계가 시행되는 22년 이후 신규 과제에 대해 적용이 되고 그 이전에 선정된 과제는 선정 당시의 룰에 따라서 지원된다라는 것을 지원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변동 사항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트폴리오와 기반생명 분야의 예산을 고려했을 때 매년 뽑을 수 있는 과제가 대략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리더 연구의 경우 기반생명은 뭐 매년 뽑는 건 아니고 총 2개 내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자문위원회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중견 연구는 매년 100개 내외, 기본 연구는 110개 내외 정도가 매년 지원될 예정입니다. SIC의 경우는 그 총 3개 정도가 유지돼서 2, 3년에 하나 정도씩 신규 과제를 선정하는 빈도로 지원할 것 같습니다. 또 기초연구실은 매년 5개 정도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설계 결과에 따라 기반생명 분야의 그 지원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2020년 830개 과제에 833억 원 정도 지원되던 것이 23년에는 912개 과제에 대략 1,100억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견연구는 2020년 357개 과제에 472억 원이 지원되던 것이 23년에는 404개 과제에 610억 원 정도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 연구는 더 좀 확대폭이 큰데 20년 225개 과제에서 100억 정도가 지원되던 것이 23년에는 거의 300개 과제에 160억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비 단가 인상과 이 과제 수 확대를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대규모 사업인 리더 및 집단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리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2개 내외가 유지될 것 같은데 아마 현재 계획으로는 23년 정도에 신규를 하나 정도 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RC 같은 경우는 총 3개 정도가 유지되는데 올해 지금 신규 하나가 뽑혀서 3개 정도가 되고 SRC도 마찬가지로 23년 정도에
신규 과제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실은 매년 5개 내외로 선정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보면 15개 정도가 꾸준히 유지되는 방식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사업별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큰 특징이 기본 연구가 20년 기준으로 9.1% 정도 차지하던 것이 23년에는 이제 12.1% 정도까지 확대되는 식으로 해서 저희 설문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던 기본 연구가 상당 부분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지원했을 때 그 연구자 수혜율이 어떻게 변동될지를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수혜율을 그 연구를 신청하거나 수행하고 있는 수행 의지 인력 중에 실제로 어느 정도가 지원받고 있는지 이거를 수혜율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54% 수준에서 23년에는 57% 수준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분야별 지원 체계 추진 계획입니다. 2022년 이후 기반 생명 분야의 분야별 지원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조정위원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아까 사업별로 몇 개씩 선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지원을 하겠지만, 실제로 신규 과제가 접수되면 그 신규 과제 접수와 지원 계획 간에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생명단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책임 전문위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해서 세부 사업별 간의 그 선정 계획을 소폭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는 신규 과제 접수 일정에 따라 연중 3,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지원 체계를 확정하고 내년도까지 가는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하고 오늘 공청회와 이제 또 연구자분들이 주시는 의견을 검토를 해서 한 8월 정도까지 기반 생명 분야 지원 포트폴리오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확정된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22년도 지원 계획을 한 10월 정도에 수립하고 11월에는 22년 신규 과제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안내드렸던 이메일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성민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응답 시간을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메일로 사전에 접수되었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주신 질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수 신진 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늦게 전임 교원이 된 경우 우수 신진과 비슷한 연구비를 지원받으려면 중견 연구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임 교수가 중견 연구에 신청하여 과제를 수주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신진 연구 같은 경우는 실험실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신임 교수들이 우수 신진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박사학위 7년 이내 기간 제한이나 그리고 나이 제한이 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또 완화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희수 생명과학단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초 연구 사업은 연구자 성장 단계별 역량을 고려한 지원 체계에 따라서 신진 연구와 생애 첫 연구 지원 사업에 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명 분야의 경우 전임 교원 임용 시기가 많이 늦어져 갓 임용된 교수님들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상 신진급에 해당하는 사업에 연령이나 경력과 관련한 제한 사항을 둘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제한을 바로 푸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연구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안에 있어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중견 연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견 연구 지원에 탈락한 후에 기본 연구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이건 사업 내용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중견 연구에서 탈락하신 경우에 기본 연구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중견 연구 선정 결과는 2월 중에 발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연구는 3월 이후에 마감되기 때문에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내주신 질문은 또 중견 연구인데요. 2022년도 상반기 중견 연구의 형태도 단독 연구 또는 공동 연구로 진행됩니까? 공동 연구원의 경우 중견 연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한지, 신진 연구에 해당하더라도 대학 전임 교원이거나 공공연구소의 연구원이면 공동연구원으로 지원 가능한지, 즉 공동연구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이 부분은 조성민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신진 연구자 같은 경우는 39세 이하이거나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이런 자격 제한이 있었지만 중견 연구 같은 경우는 이런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견 연구 사업은 사실 누구든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공동 연구원 역시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견 연구 중에 이제 공동 연구 모집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올해 21년 하반기 중견 연구에서는 공동에 대해서는 모집이 없었고 단독 연구에 대해서만 모집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중견 연구 공모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딱 정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동 연구를 어떻게 모집할지에 대해서는 11월에 저희가 신규 과제 공고를 할 예정이고, 그때 좀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전에 주신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견 과제 상반기 지원자의 경우 하반기 과제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데 현행 제도가 내년에도 유지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상반기에 중견 유형 2에 신청하신 분은 하반기 중견 1만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견 1에 신청하신 분은 하반기에 신청하실 수 없는 제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현재까지는 아직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이
지금부터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그리고 저희 학문단 그리고 과학기술정통부 상의를 통해 가지고 이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계속 진행될 것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말 또는 11월에 공고되는 사업 내용들을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영역별 지원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배분될 예정인지요? 이 질문을 조금 더 해석하자면 그 분야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의 배분 비율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성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에는 개인 기초 같은 경우 모든 사업, 모든 그 유형에 대해서 다 공고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그 특정 유형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중견 유형 1과 세종과학 펠로우십, 생애첸 연구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만 그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 그 기초연구 사업의 기본 입장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 대부분 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한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그 상반기에 탈락하셨다거나 그 과제가 종료되는 분들 중에 일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비율은 상반기 대 하반기가 뭐 9대 1에서 8대 2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지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또 왔습니다. 3책 5공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요? 기본 연구 같은 경우 5천만 원 이하 연구비의 경우 3책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야별 지원 제시하면서 6, 7천만 원으로 상향될 경우 3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제외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조 팀장님 가능하신가요? 네. 이 부분은 조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3책 5공에서 제외할 때 기본 연구가 제외됐던 거는 소액 과제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3책 5공의 제외로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그거를 5천만 원 정도로 수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분야별 지원 체계를 시행하면서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본 연구가 좀 많이 증액되는 현상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그 결정된 바는 없고요. 내년에 이제 사업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는 좀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정확한 것은 11월 공고 때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의견은 아마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어서 그 부분들을 의견으로 저희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온 질의도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더 이상 없어서 예. 네, 시간 발표가 진행되었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반생명 분야별 지원 체계 온라인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연구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기반생명 분야의 2022년도 기초연구사업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연구사업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